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인데 어제 종가 대비 1% 하락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1.2% 내리면서 8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1%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점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어제 코스피 거래 대금이 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투자자들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4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요즘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런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오른 건데요.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집계됐습니다. 4월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소비자가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는 물가 인식 역시 한 달 사이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2013년 1월 이래 9년 4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예, 물가에 견져서 금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부동산 규제와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 수준 전망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 지난달 10포인트나 뛴 주택가격 전망지수의 경우 공급 증가 예상 등의 영향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4월 141에서 5월 146으로 5포인트나 오른 것은 그만큼 상승 전망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년 사이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이종현 한은통계조사팀 과장은 금리 수준 전망지수에 대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지속적 물가 상승 등이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와 관련해서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세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공급 증가 기대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규제 수준 등이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재계가 통큰 초대형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삼성 SDI 미국 투자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공장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선 지난해 10월 합작법인과 관련한 MOU를 맺은 바 있는데요. 당시 두 회사는 합작법인의 공장 가동 시점을 오는 2025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최초 연산 23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고 향후 생산 능력을 연간 40GWh까지 증대시킨다는 목표도 내세웠습니다.
예,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보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나왔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의 배터리 부분 사업을 협력을 연설에서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방한을 기점으로 삼성 SDI의 미국 공장 설립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이던 지난 20일 삼성전자의 경기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삼성이 우리 상무부와 협력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해서 삼성 SDI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합작법인에서 배터리가 생산이 되면 양사의 협력도 공고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스텔란티스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 공급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순수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삼성 SDI는 MOU 체결 이전부터 피아트와 지프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삼성 SDI의 전기차 생산 거점은 국내 울산을 비롯해 헝가리, 중국 서안까지 총 4곳으로 확대됩니다. 예,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나 여행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엔데믹을 맞아서 업계의 정상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나투어가 코로나19 여파 이후 3년 만에 공채 모집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투어의 공채 모집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여행 수요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공채 모집이 그간 침체한 여행업계 회복을 넘어서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6월 초 공채 모집 공고를 내고 직원 선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사들이 극심한 영업난을 겪으면서 인력 감축과 유무급 휴직을 시행했지만 하나투어는 전 직원이 정상 근무를 단행해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 수는 구조조정을 거쳐 약 40에서 50% 축소된 약 1,200명 수준입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번 공채 모집과 함께 일부 조직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20대, 30대를 겨냥한 온라인 중심 서비스 확장은 물론이고 기존 주 고객층이었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식 인증센터 지원 업무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엔데믹과 맞물려 곧 휴가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 해외 입국 시 격리 조치 면제에 이어 PCR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하면서 해외여행이 수월해졌는데요. 주요 여행사들도 인력 충원에 나서면서 업계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여행사 트립닷컴 한국지사는 이달 말까지 신입과 경력, 인턴 등 각 분야에서 대규모 인재 채용을 진행합니다. 또 노랑풍선과 참 좋은 여행, 온라인 투어 등 업계 내 중견 토종 여행사들은 당장의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서둘러 인재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네, 오랜만에 여행업계 좋아졌다, 분위기 좋아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였고요. 장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2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조금 늘려가는 상황인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낙폭이 과도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서 수입이 되는 일부 제품들을 한해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하락 출발 이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15%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해상운임과 관련한 종목들만이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28%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차, 투자 수혜주들만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4,428억 원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2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확대 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787억 원, 외국인은 현재 986억 원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폭염 관련주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7도로 평년보다 6도 가까이 높았죠.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7, 8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폭염 관련한 종목들, 그중에서도 에어컨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세코는 4% 넘는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위닉스도 5% 가까운 상승세, 위니아는 현재 11% 급등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의 전망이 좋을 것이란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게 엔터주이기도 한데요. 엔터주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까지 매도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따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최근 음반 판매량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비용 증가로 주가 상승이 죄안될 것이란 아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1.58%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큐브엔터나 RBW는 3%가 넘는 하락세, 세영 DNC는 현재 28%의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낙폭을 보이고 있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함께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2% 가까운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그룹주가 속절없이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다시 아쉬운 상황에 미국의 강력한 긴축 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급등하고 있죠. 미래차 부품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지난 2월에 이어서 새로운 P2E 게임을 출시했죠. 글로벌 시장 공략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력 도매 가격 상한 법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7,4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매크로 악재가 잔존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도 2%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66,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매드팩토가 있습니다. 전일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준비 중이었던 데스모이드 종양 관련 임상 이상이 철회됐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9%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마니커가 있습니다. 네, 마니커를 비롯해서 닭고기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 보이고 있죠. 말레이시아 정부가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3% 가까운 상승 가져가주고 있고요. 1,9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의 백인범 과장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앞서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좀 여러 이슈가 좀 오늘 하루 한 거래일에 좀 나타나고 있는 다소 조금 이제 좀 특별한 이런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큰 틀에서는 육계, 또 건설, 또 재건, 로봇 관련, 또 현대차 투자 관련, 또 지금 현재는 또 삼성의 이 국내 비중 투자를 약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등이 좀 더해지는 여러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오늘 오전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의 이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 주식 소식 등의 이 한국 전력의 강세 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그 가운데 좀 업종 측면에선 오늘 해운주와 또 육계 관련주의 강세만 좀 짚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그간 좀 주가 조정의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약 18주 만에 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간 해운주 같은 경우에 이 아시아 운임 쪽을 제외하곤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주 노선 또 유럽 노선 등의 운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 주요 해운 업체들의 1분기 실적 역시도 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측면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제약했던 요인이 바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하이 봉쇄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 운임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간 해운주를 눌러왔던 이런 요인 등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좀 오늘 해운 업종의 상승을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소식 등에 오늘 HMM, 페노션, 대한해운 등 주요 해운 업종의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육계 관련주 같은 경우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시초 강세 이후 오전장 중반 이후를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에 주가가 좀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상승 요인을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말레이시아 관련 이슈가 육계 관련주 상승을 좀 초반부터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레이시아가 오는 6월부터 이제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곡물 가격, 사료, 비료 가격들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육계 가격 역시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이 말레이시아 역시도 이 자국 가격 통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수출 중단이라는 좀 강수를 두면서 이에 따라서 육계 관련주들의 강세가 초반 나타났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늘 주가 흐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당연스레 주가가 되돌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제 매매 측면에서만 당분간은 좀 대응하자. 그리고 이러한 요인 등의 오늘 주요 관련주들 마니커 FNG, 또 하림, 동우 팜투 테이블 등의 이런 초반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이슈가 반영이 되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수급 특징주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쪽일까요? 네, 해운 업종에 있어서 대표 종목이죠. HMM 좀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HMM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 또 이에 따라서 또 향후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 상향 움직임이 좀 이어지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이 해운주 강세 요인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반등이 좀 주요했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를 제외하곤
미주와 유럽 노선 등의 운임은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좀 동사의 실적 견인을 해왔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향후 실적에 있어서 일부 제한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상하이 운임지수다라는 증권가 의견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런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이 상하이 운임지수가 약 18주 만에 좀 반등하면서 이에 따른 우호적인 상황을 좀 하반기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이 좀 상승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HMM 같은 경우 그간의 이런 해운업 호황에 따른 잉여 현금이 약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0조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 활용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더불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선박 확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 전환사채 조기 상환 등의 이런 다양한 방안 등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는 점. 또 이번 주 수급만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보자면 당분간 좀 긍정적인 주가 추이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급포착 특징주 HMM에 대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삼성 SDI 투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삼성 SDI의 미국 인디애나주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 계획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 SDI의 공식 발표가 임박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부 외신을 통해서 삼성 SDI와 그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그 언급한 사항으로 어떤 한국과 미국의 그 경제 동맹의 구체적인 결과물 중에 하나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계획을 24일 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양사는 그 어떤 관계가 올해부터 그 최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왔었고, 관련돼서 꾸준하게 그 MOU를 체결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지역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그 미국의 2025년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해서 향후 40기가와트까지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공장을 그 생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떤 북미 쪽에 대한 그 배터리 공장 그 증설을 이번 작년 지난 1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밝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 전일의 소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삼성 SDI가 북미 2차 전지 시장 공략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다라고 전해진 이 스텔란티스는 어떤 기업인지, 양사의 시너지는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그 아트 크라이슬러 FCA와 그 PS 그룹이 합병하면서 지난해 출범한 완성차 회사입니다. 보유한 브랜드로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 푸조, 지프, 마세라티 같은 그 14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삼성 SDI가 인디애나주에 그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스텔란티스가 이곳에서 운영하는 그 기존의 자동차와 엔진 공장이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그 배터리 업체와의 그 인적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어떤 내연기관에도 벗어나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그 2020년대 말, 2030년 전까지
순수 전기차 비중을 유럽에서 100%, 미국에서는 50%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해왔고 연간 5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계획도 밝혀왔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타 업체들, GM이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쟁사에 비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런 전기차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배터리 파트너사로서 삼성 SDI와의 어떤 시너지가 기대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삼성 SDI의 이 미국 공장 설립 소식은 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직후에 이뤄졌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에 특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어떤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중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소재 쪽에서는 일부 업체들, LNF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공시를 내면서 다시 한번 그 센티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여러 그 소재 업체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국내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라든지 다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이 배터리 빅셀 업체들도 미국의 투자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 이런 그 국내 업체들의 특히 현대차의 2차 전지 관련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상승했었던 2차 전지 장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삼성전자 방문 중에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삼성 SDI 미국 공장 설립이 확실시 될 경우에 삼성 SDI는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우선 바이든 정부 자체가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50%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산업 육성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해외 기업의 유치, 그리고 자국 내 고용률을 높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2025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인 신북미 자유협정에 따르게 되면 완성차 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요 소재 부품의 75% 이상을 미국 현지에서 조달을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원가에서 40% 가까이 원가를 차지하는 배터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생산하고 제조를 하지 않고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삼성 SDI 같은 경우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미국 전기차 쪽, 배터리 쪽에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세제 혜택,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외에 향후 북미 업체들과의 수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내 다른 업체들도 관련 다른 기업들도 해외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LG엔솔, SK온, 삼성 SDI까지 현재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요 내용과 함께 이로 인한 2분기 사업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듣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GM과 함께 합작법인 얼티움 챌린지를 이미 설립을 했고,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에 추가적으로 지난 1월에 양사가 약 26억 달러를 들여서 미시건주에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GM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 중에 LG와 협력해서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위치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LG그룹과 GM은 4개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건설될 예정으로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와
손을 잡고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블루오벌 SK를 결성을 했는데요. 블루오벌 SK 같은 경우는 연간 43기가와트의 그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른 예산을 6억 달러를 책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 이외에도 대표적인 빅셀 업체들의 미국의 진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캐파 증설에 따른 투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독 배터리 3사 중에 이 삼성 SDI의 성장세가 다소 더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는 올해 시장 점유율로도 증명이 된 바 있는데요. 성장세가 이렇게 다소 더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배터리 빅셀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을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이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사 대비 증설 발표가 더디게 진행됨에 따른 이런 그 할인을 받아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경쟁사와는 다르게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 방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스텔란티스 이외에 다른 그 업체와의 다른 북미 업체와의 수주가 나타나거나 캐파 증설 관련된 소식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벌어져 있는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빠르게 극복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삼성 SDI의 미국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 흐름은 4% 정도의 급락이 나오거든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까요? 현재 동사만의 그 하락이다라고 보시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봤을 때 성장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확고한 업체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정받았을 때 포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두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을 지키는 위주의 경영 방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매수하시기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스텔란티스와의 그 합작 법인 이외에도 다른 북미 업체와의 그 합작, 그리고 이에 따른 캐파 증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주가 상승 탄력도도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특히나 이제 4월쯤 들어서부터 좀 횡보세를 보이는 양상인데요.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얼마나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삼성 SDI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0만 원 선의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타사 대비 캐파 증설이 그렇게 크게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금은 긴 호흡으로 70만 원 선까지 목표가를 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삼성 SDI의 미국 내 투자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렸고요. 메리츠증권 강남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오늘 이슈 칼럼은 SPM의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까지 이어지던 달러 강세 흐름이 이번 주 들어서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ECB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동안 기다려왔었던 이 달러 강세가 좀 안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중요하게 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 중에서 이 달러하고 그다음에 금리하고 연결된 이제 10년물 국채 가격 이쪽하고를 계속 비교하면서 왔었는데 예. 채권 쪽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가 안정이 되느냐가 중요했었는데 어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이 달러 흐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포착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지킬 자리를 지켰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어제 달러가 약세로 들어섰던 그 말씀하신 ECB 쪽의 금리 인상, 이 재료가 이제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제 이 달러 약세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뭐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재료 때문에 기업 재료 때문에 지금 반락을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르지도 못하고 또 빠진다 뭐 이렇게들 아쉬워하시는데 그 디커플링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실제로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다가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실제로 뭐 디커플링 쪽은 영향이 없으니까 괜히 투자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달러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그림을 계속 봐왔었던 건데 제가 이게 올해의 추세대 그다음에 2018년 추세대 이렇게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제가 길게 다 이제 추세대를 이렇게 하나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게 올해 추세대 그리고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실선 빨간 실선이 2018년도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당시 때문에 쭉 빠졌다가 그리고 긴축 재정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추세대에서 과연 이걸 뚫고 가버리면 마치 2020년도에 이 상단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그런 모습처럼 뚫고 가면은 상당히 자산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을 텐데 다행스럽게도 거길 딱 찍고 상단을 찍고 지금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상단을 찍은 이 시점이 언제냐라고 놓고 보면은 그 5월 달에 재무부가 3분기 자본 조달 계획을 세운 그 날입니다. 그때 딱 정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달러가 많이 빡빡한 일정이 확정이 된 순간에 정점을 찍은 건데 그 이후로 약세를 보이는 그 흐름 속에서 어제 말씀하셨던 ECB가 금리 인상하는 그런 모습하고 더불어서 꺾여져 내려가겠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이슈가 나왔어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ECB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여도 그 금리 인상을 높이면 페드도 같이 높일 수 있는 룸이 생긴다 해가지고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어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ECB 쪽에서 아무리 그러한 금리 인상 쪽 얘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던 그 재료가 어제는 왜 먹혔냐 하면 이미 달러 강세를 보일 만한 재료들이 다 오픈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자본 조달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달러 수급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금리 쪽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기준금리 3%대를 확률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를 놓고 보더라도 2.5에서 3.5 사이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미 달러가 강세될 만한 요인들은 다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ECB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금리 조정이 실제로 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여태까지 무슨 재료가 나와도 달러 강세 쪽으로 계속 흘러왔던 것이 이제부터는 다른 중앙은행하고 협조가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달러의 강세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대목으로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시장 쪽에 일단 이 달러 강세가 좀 멈춰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좀 재료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점이 좀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극단에서 보면은 이런 전문가나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꺾이는 거를 좀 예측하기 힘들고 이 추세 상단에서 항상 불안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분석들이 나오거나 불안 심리가 극대화되는 것이 항상 그런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달러 이쪽 그 강세가 계속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이 상황이
또 한 번의 정점을 기록하는 그 상황이고 그분들은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항상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걸 계속 주시하다 보면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에서는 실수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반전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기회를 또 놓쳤다 이렇게 뭐 달러를 매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기보다는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간 정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월 들어서 미국과 우리는 디커플링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 앞서서 하셨고요. 또 그동안 기다려왔던 달러 강세가 안정화 기조를 보이는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번 미 대통령 방한을 통해서 달러 스왑 같은 통화 정책을 좀 기대했었는데요. 한국의 원화 쪽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화가 단독으로 움직여가지고 강세를 보이기는 힘들 텐데 예.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화 쪽도 좀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 달러 강세가 좀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배경에는 22쪽에서 통화 정책을 바꾸면서 유로가 강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어졌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달러 강세 요인인 페드 쪽에서의 정책은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고 22는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 단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쪽에서의 정책 약발이 먹힐 재료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예전 고점을 넘겨서 예전처럼 저 추세대 위로 막 상단을 넘어서는 그런 오버슈팅까지는 이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 달러 강세 추세대가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저 추세대 내에서만 움직여도 이 레벨이 좀 높은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스왑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제가 이 첫 번째 질문 막판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전문가나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수록 불안감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정책 이반자분들께서도 그렇게 좀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화될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5월 초에 달러 수급이 미국 재무부 쪽에서 일단락되고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 방문은 바로 그 이후로 직후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달러 수합이 어떤 정도로 진행이 될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수급 쪽에서 이미 반영이 됐을 테고요. 재무부 쪽에서요. 불과 일주일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한다면 원 달러 흐름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 원 달러 흐름이 같이 움직일 뿐이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이번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달러 수합 같은 것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건상으로도 또 일정상으로도 타이밍상으로도 맞지가 않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달러 수급 쪽을 결정을 할 때 페드 쪽에서 이 자산 밸런스 시트 쪽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쪽 수합 계정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수합을 할 예정이라고 했었다면은 마치 이 팬데믹 당시처럼 그 수합 계정의 계정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열리지 않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논리적으로는 약간 좀 현실화되기 어려웠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달러 강세가 이것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 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어제 올라가고 시간 외에서 빠질 재료가 안 나오고 우리 시장도 같이 올랐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밤부터 미 국채 발행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달러가 오늘은 어젯밤에는 좀 강세에서 좀 하단으로 좀 밀렸지만 오늘 다시 강세로 돌아설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시장 빠져버렸으니까 뭐 조심하자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어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 미국 국채 발행이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정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어떤 그런 수급상의 마무리도 달러 수급상의 확정이 재무부 쪽에서 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외에도 또 10년물 팁스 발행이 5월 19일에 또 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발행이 되면서 5월 달에 총 발행 물량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한 1,350억 불이 발행이 됐습니다. 지난주까지. 근데 이번 주에 24일 오늘 밤에 2년물 480억 불이 있고 25일 내일에 5년물 490억 불, 또 FRN 220억 불이 있어가지고 내일 같은 경우 좀 부담이 됩니다. 710억 불이나 입찰이 있고요. 26일 같은 경우 7년물 430억 불입니다. 그럼 이 세 개 다 합치면은 한 1,600억 불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된 거보다 이제 발행될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요인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자산 시장은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달러하고 국채하고 연결돼 있고 이렇게 국채 공급 일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달러 쪽이 강세를 보이면 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일정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오늘 내일 모레 정도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월 달 넘어가게 되면 이번 달만큼의 발행량이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많이 좀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24일부터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의 일정이 약간 좀 빡빡하고 6월 들어서면 또 좀 여유가 생기면서 달러가 약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라는 점. 우리가 이 달러 흐름에서 시장을 좀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 내일 모레를 좀 조심하면 6월부터는 약간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그럴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가 불안한 건 달러의 큰 변동성입니다. 그런 그 변동성이 조금은 잡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와 달러가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모습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좀 안정되기에는 이르지 않나라는 염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기업 실적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자본시장 쪽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인데 이제 기업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이번 주부터 확인이 되고 있죠. 유통업체 쪽도 실적이 좀 안 좋았고 뭐 어젯밤에 이제 나온 재료도 결국에 보면은 기업 실적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리고 투자 전략상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이제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 PC 인플레이션 지표도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뉴욕 패드에서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한번 이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표를 가져왔는데요. 뉴욕 네. 패드 자료입니다. 이 푸른색 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맨 오른쪽을 보면 올라가는 추세로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었던 이 서플라이 체인을 근거로 해가지고 인플레 압력을 인덱스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월 4번째 영업일에 이게 나오는데 어떤 쪽 내용을 삼고 있냐면 미국, 중국, 일본, 유로, 한국, 대만, 영국 이쪽에서 지표를 끌어와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도 이 지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이기 때문에 7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운송 비용하고 관련된 지표를 포함해가지고 만드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지표가 나오면서 뉴욕 패드 쪽에서 설명이 나온 것이 올해 들어서 약간씩 완화가 되고는 있었고 절대 레벨은 좀 높지만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5월 들어서 이게 돌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요. 결국에 5월 달에 우리가 주가가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공급망 쪽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직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에 약간씩 좀 완화가 되어 왔었던 것이 다시 5월 들어서 악화가 되는 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추세 지표가 좀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거나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번에 지금 고점을 형성한 거 이전 고점이 2020년 팬데믹 당시에 나타났었던 그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었던 그때거든요. 그거 이하로 좀 내려와 줘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도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꼭지점,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결국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2020년 4월에 지금 꼭지점을 쳤고요. 그리고 저점은 2020년 10월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후로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업 실적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공개되는 기업 실적이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3분기와 4분기는 이 악화되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저점을 형성했을 때하고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기 대비로 따져봐도 그렇고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봐도 그렇고 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기업 실적의 가시화가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표를 놓고 봐서 추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 올라가는 악화되는 지표가 비교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가 계속 기업 실적을 악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향후에는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업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증가되니까. 예.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경상이익이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작용은 언젠가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가 잡히거나 인플레이가 잡히면 금리 악영향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금리와 또 인플레의 최고 악영향을 기업 실적에 최대로 미치고 있는 시점이 이번 분기하고 다음 분기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주가가 그 다음 분기부터 좀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 실적이 다다음 분기부터 좀 나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주가 하락은 버릴 타이밍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필요가 있다. 악재가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이익 쪽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 심리나 그냥 자산 시장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이 아니라 기업 실적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됐다라는 점은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달러의 안전성, 진입 가능성부터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봐도 좋을지 김영진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